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020년 모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달라는 방역당국의 호소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연말연시 모임은 잠시 멈추시는 게 어떨까요?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이슈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 여파 그리고 코스피 얘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유민호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전국 상황 짚어볼 텐데 늘었군요. 네, 약 1시간 전에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382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363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77명, 인천에서 39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남과 부산에서 18명이 확진됐고 광주 14, 강원에서 12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10명, 전북과 전북에서는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세종을 빼면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틀 연속 300명대 그리고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망자는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또 3명 늘어서 누적 5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000명에 육박했고 약 4,4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면서 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단 감염 사례도 여전히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총 41건으로 약 3주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상 어디서든지 감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인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만큼 연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조차도 또 만남조차도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민들도 연말 모임을 자제하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이제 집합 금지가 내려졌고 식당은 밤 9시부터 그리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취업 사이트 두 곳이 공동으로 20, 30대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이 송년회 계획을 좀 물어봤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올해 송년회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3.3%,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88.5%가 있다고 답변한 건데 이것과 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오늘 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 노동법 계약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전면 금지한 상황인데요.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코로나19 중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각종 모임과 불필요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한 겁니까?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누적 확진자 수도 약 8,0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공장, 병원 말고도 이 헬스장과 PC방, 가족 모임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마포구 홍대 세교에 관련 12명이 추가돼 모두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초구 아파트 사우나 두 곳을 통해
15명이 확진 판정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동구 소재 PC방 1명, 동작구 모조 카페 1명, 동작구 임용단기 학원 1명 등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도 34명이라서 방역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치구별로 따져보면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초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강남구가 13명, 마포, 송파구가 각 9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 서울 전역에서 확산세가 멈추진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서초구는 또 역학조사 결과 이 미확인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 3동에 있는 아르테 방문자와 이 같은 동에 있는 울티모, 사틴, 이 옷가게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구 보건소를 통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네. 발표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미확인 접촉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반포 3동에 있는 샤틴, 이 옷가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울티모 이쪽에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진 다른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북구는 어제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22일 점심시간에 수유시장 인근 이 뚝배기 순댓국 방문자는 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중랑구도 다른 지역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이 망우본동 소재 사무실이 있는 국민은행 건물 3층에 이 동시간대 방문한 중랑구민은 유증상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오후 저녁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성북구도 오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남제일시장 내 동안김치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꼭 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또 안내를 했는데요. 이 더 자세한 장소와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는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안전 문자에 알림을 꺼두시거나 아예 차단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일상생활에서 확산세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는 관련된 정보 꼭 확인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인천 이쪽 수도권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경기도에서는 어제 하루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에선 일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이 키즈카페발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신갈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으로 지난 20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천에서도 어제 39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어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이 경찰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은 듣긴 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혼란이 안 생길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중앙재난안전대 네,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연결되는 대로 현장을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잠시 화면 송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잘못 나간 화면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수요일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건수 대비해서 확진자가 얼마큼 나오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었네요. 382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3명 늘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주말에는 500명 가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예. 확실하고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약간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제는 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네. 검사 건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더 늘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400명, 500명대를 곧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더라도
박스권에 가두어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횡보하게끔. 그렇습니다. 좀 숫자가 높더라도 그것이 횡보하도록 박스권에 가두어둬야 네. 되는데 이게 박스를 탈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숫자가 좀 높더라도 박스권에 가두어둘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2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2단계 조치를 한 지가 하루 됐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보려고 하면 향후 기다려야 2주 되죠. 정도는 기다려야 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가두어둘 건가 이것이 예. 지금 당면한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좀 희망 회로를 돌려서 박스권에 가두는 것과 더불어서 하락세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얼마나 협조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도 또 방대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올 연말의 모임은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마스크를 네. 하시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2.0명, 강원권이 19.7명, 호남권이 29.4명 등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외 지역의 경우 충청권은 16명, 경북권 8명, 경남권 20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 추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서 1.5단계가 시행한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실시되기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지난 위기와 달리 선제 조치를 취할 중심 집단이었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 추세를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외출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후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10.5%가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열흘에서 2주 뒤에 나타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나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15개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부터 기존에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 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충청권과 경남권의 9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적정성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여 확보한 중환자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 또한 소폭 상승하여 각각 51.9%, 48.9%가 가동 중입니다. 현재 여유는 있는 상황이나 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환자와 접촉자의 조사 관리를 위한 대응 인력 등 지자체별 방역 역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의 행정부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집단 발생 등 특수 상황 발생 시에는 중앙에서 지원하여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집단 발생 사례 대응 경험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단기간 내에 역학조사와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역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정밀 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서울의 동작구, 서초구 등을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6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 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비대로 한정하였습니다. 신청한 지자체는 해당 번호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나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는 전통시장 등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이후에도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진 현황과 국산 치료제 개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번 발표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와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박스 퍼실리티의 경우 지난 10월 9일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신 선구매를 위한 개별 기업과의 협상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어제 임상 2상 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과 데이터 분석, 허가 신청 등 나머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산 치료제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신 현장의 연구진, 임상의사와 연구간호사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되며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염 양상의 특성은 일상 속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 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연말연시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량도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10.5%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방역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백신 확보 협상 내용을 공개를 했고 치료제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대호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큰 얘기로 군부대 관련 감염 사례 짚어보도록 하고요. 중환자 치료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백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군부대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부대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군부대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온 것은 여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곳에서 대규모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예. 첫 초발 환자가 확인되고 검사를 했는데 많이 나왔다는 거죠. 철원에서 이제 육군부대에서 누적 확진자가 44명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첫 확진자가 어떻게 감염됐나 하는 건 아직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학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외출, 외박, 휴가 등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입출입이 그러니까 군부대와 외부와의 출입이 잦은 곳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그런 풀링 검사도 아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외출이나 외박 휴가 못 나가는 군인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군부대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지금 방금 풀링 검사 얘기해 주셨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군부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게 언제나 이제 외박 외출 그다음에 입출입이 좀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래도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협조.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풀링 검사 같은 걸 해야 이분들을 통해서 군 부대 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군 부대에서도 한번 군 당국에서도 한번 네.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부대를 통틀어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하는 집단은 선제적으로 풀링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량진 고시학원의 누적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봤던 사람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일반 응시생들과 함께 시험을 봤어요. 문제는 시험 직후에 검사 대상자라는 안내를 이게 시험 직후에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통보됐는지, 왜 아니면 충분히 통보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체됐는지 이건 지금 네.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확진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특정 그룹인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못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수능은 감염된 사람들도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집단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데 예. 당국에서 통보와 관련해서 아니면은 너무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라서 예. 마치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있었다고 하면 뭐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니면 향후에라도 시험을 대규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한 예로서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67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 시험을 못 본 67명이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국가 단위 혹은 뭐 작게는 시험이 계속 치러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정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지 않게 우리가 정교하게 프로세스를 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 예. 시험이나 큰 규모의 시험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잘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외적으로 시험을 못 본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는
예전에 지금과 같은 사례가 없었으니까 없을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옛날처럼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다듬어야 될 그런 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임상위에서는 확진자가 매일 300명대씩 발생하는 현 추세대로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인 경우에 총 확진자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가 이제 중환자 병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매일 300명씩 쏟아진다. 그러면은 적게는 한 뭐 300명이니까 한 12여 명씩 계속 중환자가 예.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10일 정도 되면 예. 지금 방역대책본부에서 얘기한 것이 110병상 정도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예. 115병상 정도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네. 소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당국에서 계속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 500개 정도의 네. 병상을 확보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8.15 사태 이후부터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난번에 다소 진정이 되다가 네. 다시 악화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원래 계획은 약간 미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추진 중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 이 중환자 병실을 하나 마련하는데 일단 재원이 많이 들고 네. 두 번째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중환자 병실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예. 어떻게 신속히 빨리 확보하느냐 이것도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중환자실을 바꾸는 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압병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일반 환자들이 중환자실이 남아돌 때는 그쪽으로 좀 가서 지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확보를 해놓으면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예. 감염자들을 위한 중환자 병실을 쓸 수 있지만 중환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일반 중환자들이 쓰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아지면 이제 코로나 전용으로 돌리고. 코로나 전용으로 쓰면 돼요. 예. 대신 이제 코로나 전용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게 1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한 병상이라도 차지게 되면 나머지 9병상은 비워둬야 되거든요.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된 곳에서는 예. 일반 중환자들이 쓰면 돼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중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중환자들을 빼고 전용으로 쓰면 되는데 예. 이런 조치들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까지 500개를 몇 달 전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소식을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생활치료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앙임상위에서 코로나 환자 70%는 시설이나 병상 없이 회복이 가능하고 또 중증 치료 대상자는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재택에서 자가 치료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반 예.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앙임상위에서도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중앙임상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하나는 집에서 환자를 돌본다고 할 때 네.
고려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 환자가 가족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져야 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분의 방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감염자가 경증을 앓고 있는 모든 감염자가 모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환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가에서 케어를 받으면 본인한테도 훨씬 편하겠죠. 가족한테도 편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심지어 그러지 않은 분들도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왜? 본인에게 편하니까. 예. 그렇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가족 간을 또 감염시킬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혼자 있다든가 예. 아니면 집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네.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이 이런 자가치료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기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네.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자가치료를 허용을 예. 하지만 그 기준이 조금 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네. 감염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감염된 대상자가 적당한 케어를 못 받아서 위험에 빠질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예.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원화된 그런 네. 원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집에서 혼자 자가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상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위험군일 경우에는 절벽처럼 나빠질 수 있는데 네. 건강하고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50세 이하면서 기저질환이 없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충분히 자가치료가 가능한 정도다. 뭐 호흡도 정상이고 예, 예. 체온도 그렇고 이러면은 그 기준에 합당하니까 네. 이제 자가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예. 역시 생활치료센터가 그분 대상자들에게도 안전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런 아마 이원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제와 백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개발사의 회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체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경증 환자들이 중증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치료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백신이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 네. 내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예. 경제는 심리인 것처럼 예. 백신과 관련한 심리가 작용하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안전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다른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것은 상황- 제가 내일 예. 다시 자세히 그 설명드리도록 상황은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내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 코로나19와 경제 함께 갈 방법은 없는지 균형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설 교수님께서 경제는 심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지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어떨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2단계로 격상이 되면 지난번에 격상했을 때보다 더 여파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실제로 아마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예.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실질적인 충격, 실질적인 영업을 못해서 받는 충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2월, 3월에 한번 겪었고 8월에 겪었고요. 그게 9월까지 미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아마 지금 또 한번 이렇게 긴 락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는 것, 기대라는 것, 네. 이것이 꺾이고 실질적으로 다시 살아나긴 좀 힘든 이런 심리적인 정성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실질적인 충격으로 이번 2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영업들이 힘들어지느냐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단계로 늘리면서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을 좀 줄였죠. 예. 유흥시설 5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단계에서는 아예 문을 닫습니다. 집합 금지가 되고요. 네. 나머지 중점 관리 시설 9종은 이제 9시 이후에 영업 중단, 운영 중단이 되는데 이제 식당 사장님들 만나면은 그게 실은 그냥 락업이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연말이면 그렇죠. 매출을 9시에 문 닫으면 예. 안 가죠.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려면 그 부분이- 모임 자체를 한 뭐 예. 5시나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이지 그쵸.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9시 영업 중단이란 말은 실제 밤 장사, 저녁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제 그런 충격을 느낀다고 하시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는 어제 끝나긴 하지만 이제 농구, 배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중수 10% 뭐 종교 활동도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올 것이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 예. 이제 이것들에 대한 컨트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3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3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는요. 예. 현재 실물 경제의 충격을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두 가지의 논점이 남죠. 첫 번째는 시기의 문제, 예. 두 번째는 과거 1차처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2차의 방식으로 할 그러니까 것이냐에 대한 전체를 논란. 다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선별해서 줄 것이냐. 예, 그 논란이 다시 남게 되는데 예.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11월, 12월은 실은 내년 예산안 처리하고 이러는데 다시 하기가 아마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상황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빠르면 뭐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뭐 추경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그것을 아마 국회에서 하기가? 굉장히 좀 난색을 좀 표하겠죠. 뭐 처리할 법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다는 것이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3차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현재 실물 상황이 좀 경제 상황을 좀 네네.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1차 형태로 갈 것이냐, 2차 형태로 갈 것이냐는 실은 이게 보편적인 지금 선멸적인 지급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방역 한 마리만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면 어떤 그게 식으로? 1차 방식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주고 이게 해서 현금 돈을 좀 대신에 더 푼다. 쿠폰을 주고 왜냐면요 쿠폰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3개월 소멸 기간 내에 써야 되니까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 활동을 네네. 오프라인에서. 반면에 2차 지급은 실질적으로 경기부양 지급은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당시- 힘든 분들을 맞습니다. 타겟해서. 생존을 위한 예. 지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만으로 더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2차 형태로 가야 되겠죠. 선별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예, 문 닫는 곳들 완전히 예. 이제 더 압축하고 더 두텁게 가게 되는 아마 이런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직전까지도 1차 방식 예. 혹은 2차 방식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국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좀 또 하나의 생각해야 될 변수는 네. 앞서 이제 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내년 3월 경에 이제 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 예. 완성도라든가 효과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국도 이 백신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백신이라는 보험, 예. 안전벽이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이제 언젠가는 곧 좋아질 것이다. 심리적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한 1월이나 이럴 때 이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방식의 1차 형태의 선별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까지 같이 올라가죠. 올라오죠. 1차 때도 5월, 6월이 괜찮았거든요. 민간 소비 심리, 소비 지표도. 그러면 2월, 3월에 민간 소비를 올리고 3월에 백신을 보급하게 되면서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막 지금 연구를 해서 아직까지 백신은 좀 믿을 게 못 돼라든가 정확히는 뭐 안전성이 예. 떨어진다라든가 이번에 겨울이 더 추위가 올 경우에 마치 스페인 독감처럼 네. 이게 3차 대유행이 더 셀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방역에 올인을 하고 예. 이 지원금 형태도 이제 생존 지원금 2차 형태로 가고 이 판단을 아마 소통으로 국민과 소통과 함께 당국이 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전자였으면 좋겠네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